자, 그러면 533쪽으로 갑니다. 533쪽. 자, 제목은 평가 3방식과 7방법. 3방식과 7방법입니다. 계속 강조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부동산학개론의 난이도를 좀 높인다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론에서는 높일 수 있는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원래 이제 수요공급이나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버라이어티하게 우리가 배운 거 외에 내용들을 시험 문제 출제를 할 수도 있는데 감정평가론에서는 민법처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다 써볼까요? 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관한 규칙. 이게 이제 감정평가 관련되는 우리 시험에 대부분이 나오는 법 조문이에요. 근데 제가 앞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감칙이라고 부를 거예요. 감칙. 그래서 감칙 하면 그 부동산법을 좀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감칙 2조에서 뭐 감칙 5조에서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 저 사람 부동산법을 좀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감칙이라 그래요. 여기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법조문, 그러니까 민법에서 법조문 역할을 얘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파트, 우리 공부를 해놓으시면 점수로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파트가 요 감정평가론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론을 시리즈로 1부, 2부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종호와 함께 그렇게 보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예, 크리스마스 뭐 오후에 가족들과 보내면 되니까 오전 시간은 저와 함께 합시다. 감정평가론 초반에 잡아놓으시면 정말 편안하게 1년간 부동산학개론을 운영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 뭐 외우라고 하는 부분은 좀 기를 쓰고 한번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를 쓰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할 수 있겠어요? 예. 오늘도 제가 말만 잘 들으면 오늘이 12월 18일인가요? 연필로 12월 18일, 12월 18일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오늘 암기할 분량. 집에 가서 암기해야 될 분량을 12월 18일, 12월 18일. 혹시 수업 마칠 때 돌발 퀴즈 낼 때 그때 제가 그 얘기 안 하면 쌤 오늘 암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12월 18일, 12월 18일 이렇게 해서 12월 18일 날 암기해야 될 것들을 제가 분량을 정해져 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하나가 요 표를 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감정평가하는 방식에는 3가지 방식이 있고요. 방법에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3방식의 7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방식 7방법. 자, 일단 첫 번째 감정평가하는 방식은 원가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 방식이라고 있어요. 수익 방식. 그래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는데 원가 방식은 비용성에 근거하는 방식이고요.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근거하는 방식이고요. 수익 방식은 수익성에 근거하는 방식입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이 단어를 우리는 가격의 삼면성이라고 그래요. 가격 구할 때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건데 가격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격의 삼면성. 요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 하라고 할 때는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듣고 있나? 아니, 지금 맑은 거 아니에요. 여기. 듣고 있나? 그러니까 따라 하라고 하면 따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격의 삼면성은 3가지 측면에서 가격을 한번 구해보자.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인데 비용성이 먼저 한번 공개해 볼게요. 비용성은 이 물건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냐를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것을 비용성에 근거한 원가 방식이라 그래요. 근데 주로 뭐를 따지냐면 2가지 비용을 따지거든요. 새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두 번째는 감가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게 비용성에 근거한 원가 방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신축한 지 5년에 경과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중고 부동산이거든요. 이 중고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 새거 가격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이제 제조따로 원가라고 배우세요. 근데 새거랑 중고랑은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동안에 감가되는 것을 비용을 구해서 다 뺍니다. 이게 전부 다 비용들 따지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감가되는 비용이 얼마냐, 그래서 현 상태 가격이 얼마냐를 따지는 게 원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잘 듣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들고 있는 요 분필 지금 보이세요? 요거 새 거예요, 중고예요? 중고, 중고인데. 자, 이제 속이 시원하나 이제?
진짜 중고 같죠 이제? 예, 이 중고죠 이거.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요게 40원이에요. 요게 왜 40원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요거에 새 거였을 때 100원이었어요. 100원. 그때 자로재 보니까 10cm였어요. 여기 자로재 보니까. 근데 지금 자로재 보니까 4cm예요. 그 말은 6cm만큼, 그러니까 60원어치만큼이 달아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현 상태 남은 게 얼마다? 40원 남았다. 이게 이제 원가 방식의 주요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새 거였을 때 비용이나 원가를 먼저 구하고 그동안 감가되는 비용이나 원가를 구한 다음에 그걸 빼주면 현 상태 가격을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원가 방식은 조금 이따 물론 배우시겠습니다만 감가되는 물건에 원가 방식을 적용을 합니다. 감가되는 물건 우리는 주로 뭐라 부르냐면 상각자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상각자산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 또 하나는 기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원가 방식을 적용하는 물건들은 감가가 되는 물건이어야 된다. 감가되는 금액을 알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된다. 이걸 무슨 자산? 상각자산. 상각자산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는데 건물과 기계가 있는데 기계에는 세 가지 기계를 얘기합니다. 건설기계하고요, 항공기하고요, 선박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건건항선 이렇게 외우거든요. 건건항선 이렇게. 첫 번째 건은 뭐고요? 건물. 두 번째부터는 다 기계들입니다. 두 번째 건은 건설기계, 항은 항공기, 선은 선박. 그래서 나중에 제가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을 쓸 건데 원가 방식을 쓸 건데 왜 원가 방식을 씁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감가되는 상각자산이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일 좋아요. 되셨어요? 예. 두 번째 비교 방식이 뭐냐?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 근거하는 방식인데 시장성을 두 글자로 거래라고 해도 되고 뭐 매매라고 해도 돼요. 거래, 매매 같은 말입니다. 사고 파는 거 거래. 그러니까 시장성을 두 글자로 거래라 부르고요. 거래를 세 글자로 시장성이라 부르고 요 두 개의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시장에서 빈번히 매매가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시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래가 잘 안 되고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없다? 시장성이 없다. 근데 이게 여기서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통틀어서 다 적용이 되는 걸까요? 당연히 통틀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여기서만 적용이 되고 다른 데서는 적용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래 매매가 시장성이고 시장성은 두 글자로 거래 매매가 되는 겁니다. 언더스탠? 자, 그럼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그 부동산 개발이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뭐 개발, 관리, 마케팅 이런 거 배우시거든요. 그때 뭐를 공부하게 되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를 배우시게 돼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 일단 한번 들어보실래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5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지역 경제 분석. 그다음에 시장 분석,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시장성 분석이거든요. 그럼 시장성 분석은 뭐를 따지는 거냐면 매매될지 안 될지, 거래가 될지 안 될지를 따지는 분석을 시장성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외워놓으시면 우리 부동산 학계는 공부하는 내내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매매, 거래가 잘 되면 뭐가 있는 거고 시장성이 있는 거고 매매나 거래가 잘 안 되면 뭐가 없다? 시장성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토지, 그다음에 아파트, 뭐 그다음에 공장, 상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되니까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학교, 사찰, 교회, 성당, 구청, 파출소, 동사무소, 시청, 도청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돼야 안 돼요. 이런 애들을 비시장성 물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성이 있다, 시장성이 없다. 또는 시장성 물건, 비시장성 물건 할 때 기준은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구분한다. 되셨어요? 거래 세 글자. 시장성 두 글자, 거래. 근데 아무 때서나 거래되는 걸 가져올 수는 없어요. 아무 때서나 거래되는 걸 가져올 수는 없고,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건데, 요 그림 기억날지 않는지 한번 보세요. 요 그림. 요 그림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 그림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무슨 지역이죠? 인근 지역이요. 요거는요. 근데 아까 제가 동일 수거권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상 부동산과 가격이 비슷하다 그랬죠. 실제로 동일 수거권 안에 가서요. 유사 지역에 가보니까 대상 부동산과 정말 비슷한 부동산이 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래가 되었어요. 얼마 되었냐면 5억에 되었어요. 근데 아까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동일 수거권 내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상 부동산과 가격이 비슷하다 그랬죠. 그럼 내 것도 얼마쯤 한다? 5억쯤 한다. 근데 5억쯤 하는 거지 5억인 건 아니겠지.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통상 비교 작업을 몇 개 하냐면 5가지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정 보정이라는 작업을 하고 들어본 적 있어요? 두 번째는 시점 수정을 해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마지막으로 면적 비교까지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외우시냐면 사시지계면 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이렇게 해서 사시지계면을 하는데 오늘은 사시지계면까지 다 가는 건 아니고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와 비슷한 게 시장에서 5억에 거래되긴 했어요. 그럼 지금 내 부동산 같은 부동산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빈번히 돼야 안 돼요?
그럼 시장성 있는 거네요. 근데 아무 데서나 시장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무 데서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동일 수거권 내에서 거래된 걸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 수거권 내의 부동산들만 대상 부동산과 가격이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비교 작업을 하는데 이게 5개 거래되긴 됐는데 그 급매물로 거래가 되었어요.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5억짜리가 아니고 한 5천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급매물로 거래가 되면서 5천만 원 싸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플러스 시켜줘야 되겠죠? 요 작업을 뭐라 그런다? 사정 보자. 이게 5억에 거래가 됐는데요. 1년 전에 5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지금은 기준 시점에서는 가격들이 전부 다 한 5천만 원씩 올랐어요. 또 5천만 원 또 플러스 시켜줘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시점수. 이런 비교 작업을 쭉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2개만. 이걸 비교 방식이라 그래요. 비교 방식 이해하셨어요? 그럼 비교 방식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간다? 동일 수거권에 간다. 동일 수거권에 가서 내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가지고 온다. 그렇다고 우리는 시장성이 있다, 거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사례 부동산, 거래 사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비교 작업 동상 5가지 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해내는 것을 비교 방식이라 그래요. 수입 방식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요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요거는 쓰고 지울 거니까 집안 보세요. 2 곱하기 5가 10이래. 그럼 2는 어떻게 구하냐면 5분의 10 이렇게 구해. 자, 2 곱하기 5가 10이라면 2는 어떻게 구한다? 5분의 10. 자, 그럼 대답하세요. A 곱하기 B가 C래. A 곱하기 B가 C래. 그럼 A는 뭐분의 뭐? B분의 C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2 곱하기 5가 10이라면 2는 5분의 10 할 수 있습니까? 예. A 곱하기 B가 C면 A는 B분의 C 하면 됩니까? 예.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부동산에 한 놈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1억이에요. 근데 이 부동산의 수익률이 10%예요. 10%. 자, 그럼 1억의 10%는 수익 얼마죠? 1,000만 원 나오죠. 맞아요? 자, 그럼 잘 봅니다. 1억은 이 부동산의 가격이겠죠? 10%는 이 부동산의 수익률이겠죠? 예. 1,000만 원 이 부동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은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겠죠? 예. 만약에 제가 묻겠습니다. 가격 곱하기 수익률은 수익 맞습니까? 그럼 가격은 어떻게 구하나요? 가격은? 그렇지. 수익률 분의 수익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수익률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환원이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환원이율. 근데 그건 나중에 가서 하도록 하고, 가격 구하는 공식은 수익률 분의 수익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상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임대료 수익이 발생을 합니까? 그러면 그 수익을 뭐로 나눠주면, 수익률로 나눠주면 부동산 가격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수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가격도 비싸겠죠? 이게 수익성이에요.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가격이 비쌀 거다. 이 논리에서 출발하는 게 수익성에 근거한 수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가격의 삼면성에 근거한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본 논리 또는 논점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거였을 때 가격 얼마, 감가되는 비용이 얼마,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 빼줘서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은 무슨 성에 근거한 무슨 방식? 비용성에 근거한 원가 방식. 동일 수거권에 가서 내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가져와서 적절하게 비교해서 감정평가하는 방식을 무슨 성에 근거한 무슨 방식? 시장성에 근거한 비교 방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은 가격이 비쌀 거야 라는 논점에 입각해서 수익을 수익률로 나누어서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것은 무슨 성에 근거한 무슨 방식? 수익성에 근거한 수익 방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입으로 꼭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최근 시험의 특징이 좀 문제가 약간 유치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표준지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표본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표본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 심지어 여기 지금 비용성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가로를 비워놓고 다음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라고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 비용성을 시험에 어떻게 낸 적이 있냐면 비교성이라고 낸 적이 있어요. 비용성인데 비교성. 얼핏 보면 비슷해요. 근데 입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게 절대로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3방식은 무슨 성의 무슨 방식, 무슨 성의 무슨 방식, 무슨 성의 무슨 방식을 무슨 성의 무슨 방식, 무슨 성의 무슨 방식, 무슨 성의 무슨 방식을 세 개로 한번 얘기해봐요. 시작.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 주관식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혹시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더라도 글자 살짝 바꿨을 때 그 단어가 어색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혹시 요거 2개 단어가 헷갈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입으로 이렇게 연습해 보신 분들은요, 그걸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헷갈릴 때는. 그러면 약간 입에 착착 붙는 단어들이 있고요. 그 약간 어색한 단어들이 있어요. 어색한 단어는 답이 아니고 입에 착착 붙는 단어가 다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근데 열심히 안 따라 읽어주신 분들은요, 그런 것조차 없어요. 다 어색하고 다 입에 붙어. 다 어색하고 다 입에 붙어. 그러니까 어색한 것도 없고 입에 붙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따라하라고 하면 열심히 좀 따라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죠? 예.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더 드릴 건데요. 얘기를 나중에 한번 더 드릴 건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 공부한다는 사실을 갖다가 누가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자격시험에 합격을 딱 하고 나잖아요. 그죠? 합격을 딱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기분이 좋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기분이 제일 좋겠죠. 두 번째로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족들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기분 좋아합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좋아해요. 세 번째로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저희 강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면요, 정말 내일처럼 좋아요. 내일처럼. 그리고 좋아해 주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리고 없어.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돼서 얘기를 한다. 야, 내 시험 쳤는데 이번에 합격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축하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 재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이 경험이에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 그리고 패밀리 말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말고 친척들 있잖아요. 친척들한테 얘기를 해도요,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축하를 받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누이 있잖아요.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 남편의 여동생한테 합격했다고 한번 얘기해봐요. 엄청 재수 없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처남들 있잖아요. 처남들. 그러니까 와이프의 오빠나 와이프의 남동생한테 처남 나 이번에 중개사 시험 쳐서 합격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매형 축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게 축하해 주지 않아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이렇게 친구끼리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면 친해지거든요. 근데 한 분이 합격을 하잖아요. 한 분이 그래도 너라도 한 분이 떨어졌어. 너라도 돼서 다행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청 재수 없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강의하는 직업은, 물론 저는 강의를 하러 오면 회사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근데 우리 강의하는 직업들은 약간 좀 특수한 직업인 것 같아요. 강의를 하다 보면 이게 알게 모르게 정이 많이 들어요. 정말 정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합격했다는 얘기가 들리면, 특히 이렇게 좀 오랫동안 고생해서 합격하신 분들 계시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요. 정말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약간 보람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불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사람한테 직접 묻지는 못해요. 이렇게 건너서 물어봐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 그러면 제 이름을 잘 모르니까 왜 있잖아, 왜 그 사람 맨날 오답하고 왜 그 사람 있잖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안 된 것 같아요. 왜 안 된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된대. 연락이. 잠수 타는 거지. 그러면 정말 내일처럼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온전히 여러분들 편에서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말들은요,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런 거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들은 저 같으면 길을 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벽을 허물고 그렇게 온전히 함께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한번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강의할 때 하는 말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정말 제가 정말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예전에 천안에서 한번 강의했을 때가 있어요. 천안에서 강의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KTX를 내리면요, 항상 데리러 오셨어요. 물론 그분이 학원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데리러 오셨고, 하루도 안 빠지고 데리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자꾸 시험이 안 돼요. 얼마나 안 되는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정말 자꾸 시험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KTX를 내리면 그분이 계속 계시는 거죠.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계시는 거죠. 계속 시험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분이 합격하는 걸 못 보고 그 학원을 그만뒀는데, 그리고도 계속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분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저한테 알려왔어요. 쌤이 저 합격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는 제가 사실은 그만 하시죠라는 얘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었어요. 자꾸 안 되니까, 너무 옆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근데 결국은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제 카톡이었는데 지금 아산에서 중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산에서 중개를 하는데 자기 말로는 아산에서 자기가 중개를 제일 잘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약간 부동산 좀 밥을 좀 먹다 보면 약간의 어떤 약간 이렇게 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잘하나 봐요. 정말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바닥의 최종 승자는요. 그렇게 힘들게 자격증을 땄지만 실무 나가서 잘하시는 게 이 바닥의 최종 승자라는 걸 명심하시고, 혹시 조금 이렇게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깝게 불합격 하신 분들은요. 이거 여러분들 괜찮아요. 나중에 그 중개업 하셔서 아니면 투자 잘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이 바닥의 장땡이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저랑 이번에 정말 열심히 해서 한번 합격해 봅시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12월 달부터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편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잘 되는 거예요. 특히 친한 사람들일수록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랑은 적어도 그 이해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어. 재수 없어. 이러진 않거든 저희가. 응? 막 떨어지기를 막 이렇게 바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이 한 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때는 같이 마음 맞춰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 말이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실방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 합격을 위해서 이걸 외우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외울 생각을 해야지. 외워주세요. 그러면 너나 외워 너나. 나는 때려 죽여도 그거 못 외워. 이거는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 중에 합격하신 선배들은 이걸 다 암기하셨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 한번 물론 이해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암기까지도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원가 방식으로 가액을 구할 수도 있고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 가액이라고 쓰거든요. 이 가액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시험에 나올 때는 가격이라고 안 나오고 가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액, 가격 구분 없이 쓰세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으로부터도 가액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임대료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수입 방식으로부터도 가액을 구할 수가 있고 임대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가 방식으로, 비교 방식으로, 수입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방법이라 그래요. 방법. 그래서 통상 한 개 방식에서 몇 개 방법이 나오냐면 2개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3방식에 6방법이에요. 아주 옛날에는요. 3방식 6방법, 3방식 6방법 그랬었어요. 근데 민법 99조 1항에서는 무엇만 부동산이라고 하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건 사실은 토지거든요. 그래서 토지 감정 평가는 방법을 따로 하나 비교 방식에서 빼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서 하나 더 빼냈거든요. 그래서 비교 방식에서는 가액 구하는 게 하나 더 추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3방식의 6방법인데 비교 방식에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이 하나 추가되다 보니까 3방식의 7방법이 되는 겁니다. 비교 방식에서는 가액 임대료 하신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추가, 가액 하나 더 추가. 3방식에 이제 6방법이다, 7방법이다. 그럼 나머지 방법은 원가 방식에서 2개 방법, 수입 방식에서 2개 방법이 나오는데 그럼 4개인데 비교 방식에서는 2개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토지 가액 구하는 1개 방법이 다 나오면서 3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3방식에 7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왜 3방식의 7방법이야 라고 물으면 원래 1개 방식에서 가액, 임대료 구하는 2개 방법이 나오는데 비교 방식은 가액, 임대료 구하는 2개 방법 외에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비교 방식 방법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방식의 총 몇 방법? 7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름들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자,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방법의 이름은 원가법이에요.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고. 저 따라해보세요. 원가법, 적산법.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헷갈려요, 이거. 가액 구하는 것의 이름은 원가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것의 이름은 적산법이에요. 비교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의 이름은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요.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임대사례 비교법. 또 가액 구하는 것은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번외로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구하는 거로 따로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요. 수익 환원법이에요.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암기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원가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구하는 것은 3글자씩이에요. 둘 다. 원가법, 적산법 이렇게.
비교 방식으로 가액 임대료 구하는 것은 각각 7글자씩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이렇게 저 3개다.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의 이름은 각각 5글자씩이에요.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3글자 2번, 7글자 3번, 5글자 2번을 외쳐주시는데 또 암기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해서 기억을 하시면 글자 차이가 2글자씩밖에 차이가 안 나요. 원가법의 적산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의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수익환원법의 수익분석법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원가법, 적산법은 출발이 달라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도 출발이 달라요.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은 출발이 같아요. 수익으로. 그래서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두 번째 단어에서 가액 구하는 것의 이름과 임대료 구하는 것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제일 많이 내요. 실제로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그래서 다른 애들은 첫 번째 단어에다가 악센트를 두시는데요. 수익 방식에서는요. 두 번째 단어에다가 악센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공시가 기준법은 어차피 번외로 공부할 거니까. 근데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할 때는요.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 요때 환원과 분석에 악센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 이렇게. 절대로 수익환원법이라든지 수익분석법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뒤에 단어가 들려야 돼요.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 그래서 이 7개를 갖다가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7방법입니다.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하신 다음에 가액 구하는 것만 따로 4개를 모을 거예요. 가액 구하는 것만. 자, 따라해보세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요거는 가액 구하는 거고요. 손가락 3개를 꺼내세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요 3개는 뭘 구하는 거예요? 임대료 구하는 거죠. 근데 가운데 손가락을 까딱 하세요. 여기 뭐죠?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이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감칙에서는요. 임대료 구할 때는 주된 방법으로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혹시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은 적산법이다.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은 수익분석법이다. 그러면 그 지문은 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구하는 방법 몇 개 있긴 한데 3개 있긴 한데 우리나라 감칙에서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은 무슨 법으로?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임대료 구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중 가액 구하는 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이 있고요. 임대료 구하는 게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이 있는데 이때 임대료는요. 구하는 주된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Understand? 임대료 구하는 3가지 방법 중 주된 방법은 뭐다?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근데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가액 구하는 게 중요해요. 가액 구하는 게. 원가법 하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하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하고요. 수익환원법이 중요하지. 나머지 임대료 구하는 것은요. 거의 제목 정도. 그리고 간단한 공식 정도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하여진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부르고요. 임대료는 시산임료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시산가액이라고 할게요. 그냥 시산가액 이름들이 있습니다. 원가법으로 구한 가액을 적산가액이라 그래요. 임대료는 적산임료라 그래요.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교 방식으로 구한 가액의 이름과 임대료 이름은요. 비준가액 그리고 비준임료 그리고 토지가액이라고 얘는 할게요. 얘는 좀 항상 번외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토지가액.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제일 쉬운 게 사실은 수익이에요. 얘는 한 치의 벗어남도 없어요. 수익가액, 수익임료라 그래요. 수익가액, 수익임료. 그러니까 얘는 성도, 가격의 삼면성도 수익성이고요. 방식도 수익 방식이고요. 수익환원법의 수익분석법이고요. 가액과 임대료의 이름도 수익가액, 수익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잘 보세요. 원가 방식으로 구한 가액은 적산가액, 임대료는 적산임료. 비교 방식으로 구한 가액은 비준가액, 임대료는 비준임료, 그리고 토지가액도 있습니다. 수익 방식으로 구한 가액과 임대료 이름은 수익가액, 그리고 수익임료가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제가 만약에 적산가액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원가 방식의 원가법이 떠올라야 돼요. 적산임료 그러잖아요. 그 원가 방식의 적산법이 떠올라야 돼요. 비준가액만 써도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이 떠올라야 되고요. 비준임료만 써도 비교 방식의 임대사례 비교법이 떠올라야 돼요.
토지 가액이라는 말만 띄워도 여러분들은 비교 방식의 공시지가 기준법이 떠올라야 됩니다. 수익 가액만 띄워도 수익 방식의 수익 환원법, 수익 임료만 띄워도 수익 방식의 수익 분석법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그 유명한 시산 가액과 시산 임대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지금 보시죠. 제가 가액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가액 구하는 걸 한번 더 써볼게요. 가액 구하는 것에 원가법이라고 있었습니까? 가액 구하는 것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었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었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요거 4개가 가액 구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가액과 임대료 이름을 요거는 적산가액, 요거는 비준가액, 요거는 토지가액, 요거는 수익가액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어쨌든 원가법 쓰는 물건은 일단 4개 꼽아드릴게요. 건건항선 그래요. 건건항선. 아까 설명드린 적이 있어 없어? 있어.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뭐 쓴다? 원가법 쓴다. 이게 주된 방법이라 그래요.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은 일괄평가 있고요.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이라고 해서 일산과자동 그래요. 시작. 이게 뭔지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괄평가,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요. 토지는 무슨 법 쓴다 그랬죠?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고요. 수익환원법 쓰는 물건은 일단 영업권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업재단 하고요. 공장재단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요 영업권만 기억하셔도 돼요. 거의 대부분 시험은 영업권이 나오는데 제가 방금 영업권 그랬나요? 자, 끝날 때 권으로 끝나는 놈들 예외 없이 수익환원법으로 가요. 근데 끝날 때 권으로 끝나는 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못 외워요. 영업권을 필두로 해서요. 일단 들어보세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 측선, 이용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익환원법을 써요. 그러니까 잘 나오지도 않는데 영업권만 기억하시면 돼. 어쨌든 권으로 끝나는 것은 예외 없이 어디로 가니까? 수익환원법으로 가니까. 그럼 사실은 누구 싸움이냐면 수익환원법 싸움이 아니에요. 수익환원법은 표가 금방 나. 쉽게 표가 나요. 권으로 끝나는 애들, 영업권처럼. 그러면 또 토지는 무슨 법이라 그랬죠 방금? 공시지가 기준법. 그럼 결국 누구 싸움이냐면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무슨 법? 원가법. 일괄평가, 산림, 과수원, 자동차, 동산은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원가법에 약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가법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원가법은요. 갈데 없는 애들을 다 받아주는 성질이 있어요. 갈데 없는 애들을 다 받아준다. 그러니까 혹시 갈 데가 없다. 그럼 누가 다 받아주면 원가법이 다 받아줘요. 근데 원가법 성질이 하나 더 있어요. 출세해서 떠나는 놈 있잖아요. 그죠? 떠나는 놈을 갖다가 아주 쿨하게 원가법 쿨해요. 보내줘요. 그래서 원가법은요. 가는 놈 안 잡아. 오는 놈 안 맞고. 갈 데 없는 애들은 지가 다 받아주고요. 또 출세해서 떠나는 놈들을 쿨하게 보내주는 놈이 원가법입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느냐.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건물하고 기계는 원가법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게 뭐고요? 건물이고요. 그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기계 맞습니까? 근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기계,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같은 기계는 어떤 기계냐면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는 기계들이에요. 그럼 시장성이 있다 없다? 이런 애들만 원가법이 받아옵니다. 원래 기계들은 원가법을 쓰는 게 맞는데 자 지금 자동차 동산 보이세요? 자동차나 동산은 기계예요. 기계 아니에요. 기계 맞죠? 이런 기계는 어떤 특징이냐면 시장성이 있는 기계라 그래요. 아까 시장성 배웠습니까?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가 되는 기계. 그러니까 쌤 그러면 내가 기계 중에 기계가 5개 있을 건데 시장성이 있는 기계와 시장성이 없는 기계와 시장성이 있는 기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내가 샀겠지. 그럼 시장성이 있겠네? 그럼 우리 집에 없는 거 한 번도 산 적이 없겠네. 시장성이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 내가. 여러분 집에 자동차 있으세요? 없으면 사. 자동차. 그리고 집에 TV, 냉장고 이런 거 아니면 뭐 저기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 있나? 그런 게 동산 아닌가 그죠? 이런 것들 집에 있어 없어? 그러면 시장성이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쿨하게 보내줍니다. 무슨 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그리고 기계 중에서요. 시장성이 없는 기계들만 싹 다 원가법을 받아줍니다. 갈 데 없는 애들은 원가법이 다 받아주거든요. 자 그러면 본인 집에 뭐 건설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같은 건 있어 없어? 잘 없죠. 간혹 뭐 이렇게 있다고 손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지금 수업 뭐 하려고 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자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본인 집에 있다 없다? 없다. 거래가 잘 안 되는 기계들이에요. 이런 놈들만 원가법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둘로 구분하거든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처럼 거래가 잘 안 되는 기계들은 무슨 법? 원가법. 자동차, 동산처럼 빈번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계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1이 일괄평가고요. 산이 산림이고요. 과가 과수원이에요. 과가 뭐라고? 산, 산림, 일.
일괄평가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일괄평가가 무슨 말인지. 자, 7번 보세요. 7번 보세요. 자, 아까 제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쓴다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네.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 쓴다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근데 대부분 토지와 건물은 따로따로 그려야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토지와 건물은 한 번에 같이 거래가 돼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나 중개업자를 불러가지고요, 내 토지 얼마고 내 건물 얼마인지 이렇게 잘 안 물어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얼마인지를 물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일괄평가라 그래요. 일괄평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두 개 이상의 물건을 한꺼번에 감정평가를 할 때 일괄평가란 말을 써요. 자, 그럼 보세요. 토지만 있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고 건물만 있을 때는 원가법을 쓰는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또는 원가법을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평가할 때는요, 그냥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토지만 있을 때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생각하지 말고 읽어요. 생각하지 마라. 읽어라. Do not think. Do read. 오케이? 생각하지 마라. 자, 토지는 무슨 법? 건물만 있을 때는? 근데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근데 요거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일 때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한다라고 시험했다. 무슨 주택일 때? 단독주택일 때. 근데 우리나라는 단독주택 비중보다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아시면 좋으니까 우리나라는 단독주택이 25%밖에 안 돼요. 75%가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61%가 전체 중에서 61%가 아파트예요. 일단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는요, 일단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아파트 뭐라고요? 제가 좀 이따 아파트 무슨 평가해요?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시험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아파트가 많이 나와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근데 공동주택이 시험에 나올 때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아파트로 안 나와요. 이 시험이라는 게 참 재밌죠, 그죠? 시험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아파트는 무슨 법을 씁니까?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 하면 될 것을 아파트를 아파트로 내지는 않습니다. 참 이게 형을 형이라 하지 못하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시험에서 아파트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집합건물 이렇게 나와요. 무슨 건물? 집합건물.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현재 뭐가 궁금하냐면 227동에 있는 1001호 가격이 궁금한 거예요. 227동에 있는 1001호 가격. 이게 이제 아파트 가격이 궁금하다는 거야. 그럴 때는 시험에 나올 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민법 시간에도 배워요. 특별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이라 그래요. 이 1001호 건물 부분. 구분 소유권에 해당이 되는 건물하고, 아파트에서는 대지 사용권이란 말을 써요. 아파트에서는 대지 사용권, 대지 지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걸 갖다가 한꺼번에 일괄평가한다는 말을 써요. 한꺼번에 일괄평가한다. 보고 계세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아파트제가 무슨 법을 쓴다 그랬죠? 이때 거래사례비교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시험에 나올 때 아파트로 안 나오고 좀 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 무슨 법을 쓰나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때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뜨면? 일괄이 뜨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거니까 앞에 단어 다 묻어버리시면 돼요. 무시하시고요. 일괄 뜨면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살림.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살림이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살림. 자, 10번 보세요. 살림은 두 개를 부르는 말이에요. 두 개. 일단 첫 번째는 그 나무가 서 있는 땅, 산지가 있고요. 나무, 잎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잎목하고 산지를 합쳐서 살림이라 그래요. 나무가 서 있는 땅 뭐라고 한다고요? 산지, 나무 잎목. 근데 이걸 갖다가 구분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평가? 구분평가. 그래서 실제로 살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감정평가 맡기면 원칙은요, 산지 얼마, 잎목 얼마 이렇게 평가사가 도착을 해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산지와 잎목을 뭐해서 평가한다? 구분평가. 근데 시험에 절대로 안 묻는 게 하나 있어요. 산지 무슨 법 써요? 이렇게 절대로 안 물어요. 왜 산지를 안 묻냐면요, 산지는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시지가 기준법 써요, 얘는요. 그래서 안 물어요.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쓴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뭐만 묻냐면 구분평가를 하긴 하는데 잎목만 물어요. 잎목을 무슨 법을 쓰냐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무슨 법이요?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잎목 중에 어떤 잎목이 있냐면 소경목림이라고 있어요. 소경목림. 자, 참고로 소경목림 할 때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이런 소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자냐면 소년 할 때 소자예요. 어릴 소자. 그러니까 지름이 짧은 나무예요. 어려서 지름이 짧은 나무. 이런 나무들은요,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돼요.
소경목님은. 그러니까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맞는데 소경목님은 거래가 잘 안 된다. 그럼 거래가 잘 안 되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시장성이 없으니까. 누가 받아줘? 갈데없는 애들은 원가법이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소경목님이란 말을 쓰면 이때는 원가법을 써요. 됐어요? 근데 평가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고 한 번에 일괄평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무슨 법을 쓰다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살림은요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살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가요? 일괄평가하는 게 원칙인가요? 구분평가가 원칙이에요. 일괄평가 원칙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살림은 산지와 임목으로 구분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때 임목은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그 임목이 소경목님이면 원가법. 됐고 산지와 임목을 일괄평가할 때 또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결국 소경목님이라는 단서가 없이는요 살림에서는 거의 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임목도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일괄평가도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그러니까 소경목님만 따로 암기하시면 되니까 그냥 살림은 제가 거래사례 비교법에 넣어버린 거예요. 됐어요? 이제 근데 우리 저 뒤에 가시면 공장재단이라는 걸 배우시거든요. 공장재단. 공장재단은 한 3, 4월달 가서 배울 건데요.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들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그때는 수익환원법을 써요. 뭘 쓴다고요? 그 일괄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공장재단을 일괄평가할 때는요 수익환원법을 쓰기도 해요. 근데 공장재단은 시험에 안 나와요.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괄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3종 세트예요. 토지 건물을 일괄평가하거나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분 소유가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평가하거나 줄여서 집합 건물에서 일괄평가하거나 살림을 일괄평가할 때 다시 토지 건물을 일괄, 집합 건물에서 일괄, 살림을 일괄할 때는 세 개 다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일괄들은 토지 건물, 집합 건물, 살림, 일괄들은 다 무슨 법을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Understand? 그래서 아까 살림은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밝히는 건데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솔직해질게요, 여러분들. 칠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거 일단 지우고 얘기할게요. 원가법 쓰는 물건 4개만 얘기해봐요. 건건항선. 건건항선이 뭐죠?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그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5개 얘기해봐요. 됐어. 그 일산과자동에서 일괄평가, 살림, 과수원, 자동차, 동사는 거래사례 비교법. 언더스텝?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그다음에 뭐 광업재단, 공장재단,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그다음에 전용, 직선, 이용권 이런 것들은 수익환원법. 됐나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솔직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밝히는 건데 아까 제가 적산가액과 비준가액과 수익가액 이런 것들을 무슨 가액이라 그랬어요? 시산가액이라 그랬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시산가액.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잘 들으시면요. 아, 감정평가 결국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건물이에요. 건물. 자, 건물 지금 보이세요? 건물은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과 수익환원법 중, 그러니까 적산가액과 비준가액과 수익가액 중 뭐로 평가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물을 거예요. 건물은 원가법, 적산가액, 거래사례 비교법, 비준가액,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중 뭐로 평가할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 평가해야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가격 구할 때는 원가법 쓰고 안 쓰고 거래사례 비교법도 쓰고 수익환원법도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때 적산가액 구했더니 이 건물 가격이 이렇게 나왔고요. 비준가액 구했더니 1억 2천이 나왔고요. 수익가액 구했더니 1억 4천이 나왔어요. 그럼 7번 한번 볼까요? 적산가액 1억과 비준가액 1억 2천과 수익가액 1억 4천을 갖다 뭐라 부르냐면 이걸 갖다가 그 유명한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그럼 시산가액에는 통상 종류가 서너 가지 있는 거예요.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 아까 토지가액도 있었으니까. 언더스탠? 토지는 좀 특수하기 때문에 좀 사실은 번외로 좀 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산가액 그러면 자, 따라해보세요.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다 가중치를 한 60% 정도 때리고요. 나머지는 가중치를 20% 때릴 건데 요 퍼센테이지는요. 감정평가사 재량이에요. 실제로 감정평가사가요. 그 재량이 좀 많아요. 시산가액에 때릴 때 가중치를 조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다르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럼 1억에 60%니까 이건 6천인가요? 1억 2천에 20%면 이건 2,400이 되거든요. 예. 1억 4천에 20%면 이건 2,800이 돼요. 맞나요? 요걸 더하게 되면요. 요게 1억 1,200이 됩니다. 얼마라고요? 1억 1,200. 이 1억 1,200이 요 건물의 최종 평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서가 도착할 때요. 이 건물은 최종적으로 얼마짜리 건물이다? 1억 1,200짜리 건물이다. 자, 그러면 이 1억 1,200이라는 이 건물의 최종 평가액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적산가액 1억, 비중가액 1억 2천, 수익가액 1억 4천이 꼭 나와야 돼? 안 나올 수도 있어.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상가액은요. 아직 최종 평가액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평가액이 되기 전이란 말을 써요. 근데 요게 꼭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란 말을 써요. 중간 과정이란 말은 최종으로 가기 전에 요 과정이 이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럼 이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 최종 평가액이 나오거든요. 조정은 평균을 내는 건데 자 우리 잠깐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자 평균 평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산술 평균과 가중 산술 평균이 있어요. 무슨 산술이 있고? 단순 산술이 있고 가중 산술이 있습니다. 자 근데 단순 산술은 뭐라고 부르냐면 산술 평균이라고 그래요. 무슨 평균? 산술 평균. 가중 산술은 가중 평균이라고 그래요. 무슨 평균? 가중 평균. 그러니까 평균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평균과? 단순 산술과 가중 산술이 있는데 단순 산술은 그냥 산술 평균이라고 그래요. 가중 산술은 가중 평균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어요? 둘 다 산술이라는 말을 쓰는데 딱 구분하려고 그러면 단순 산술 평균은 무슨 평균? 산술 평균. 가중 산술 평균은 가중 평균. 근데 절대로 여러분들 단순 평균과 가중 평균 중 단순 평균 하시면 안 돼요. 가중 평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단순 평균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 개 더 하세요. 3억 6천.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1억하고 1억 2천하고 1억 4천 더 하시라고. 얼마? 방금 세 개 더 했나요? 그럼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얼마? 1억 2천. 이런 짓을 산술평균이라고 그래요. 그런 짓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자, 보세요. 건물은 아까 제가 무슨 법을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건물은 원가법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가법도 쓰고 거래사례 비교법도 쓰고 수익하는법도 써야 돼요. 즉 적산가격도 구하고 비중가격도 구하고 수익가격도 구해서 시산가격들을 다 구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건물은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에요. 따라서 적어도 원가법의 가중치가 최소한 33.3% 이상은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평가사 재량이라도요. 건물을 감정평가하면서 비준가액이나 수익가액의 가중치를 너무 많이 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건물은 뭐가 주된 방법이니까?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니까 원가법의 가중치가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가중치가 적게 들어가서 무슨 평균을 해서? 가중평균을 해서 최종평가를 구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산술평균은 도대체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나오나? 안 나옵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 통틀어서 산술평균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무조건 무슨 평균이에요? 가중평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중평균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가면 우리 가중평균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집안 보세요. 나중에 가면 우리가 환원율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는데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내 좀 하게 해주세요. 네 그냥 하게 해주세요. 자, 나중에 우리 환원율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는데 토지 환원율이 5%예요. 건물 환원율이 10%고. 근데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이 같겠어 다르겠어? 토지와 건물의 가격 구성비가 3대 2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3대 2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3대 2는 전체 얼마 중에? 5 중에 5분의 3이 누구 거? 토지 거. 5분의 2가 건물 거.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60대 60%대 40% 이렇게 나와요. 원래 시면 이렇게 나와요. 60%대 40%. 그럼 전체 얼마? 100분의 얼마가? 60이 토지 거, 100분의 40이 건물 거. 근데 사실은 촌스럽게 100분의 60, 100분의 40 그러잖아요. 10분의 4, 10분의 6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중평균을 하냐면 5 곱하기 10분의 얼마? 6이 토지 거. understand?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 10분의 4가 건물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3 나오거든. 계산 내가 할게. 여러분 계산 내가 할게. 그리고 이게 7%가 이 건물의 이 복합부동산의 종합환원이라 그래요. 방금 우리가 했던 짓이 가중평균이에요. 10분의 6이 누구 거? 토지 거. 10분의 4가 건물 거.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산술평균 한번 해볼게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볼게요. 2개 더 해. 15. 2개 되잖아? 방금 2개 더 했지? 나누기 2 얼마? 7.5. 이런 짓이 산술평균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무슨 평균 해야 돼요? 가중평균 해야 돼요. 우리 개론에 산술평균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산술평균은 언제 하는지 아세요? 점수 채점할 때 산술평균이에요. 점수 채점할 때. 자, 보세요. 부동산학 개론을 80점 맞았어요. 민법을 40점 맞았고. 민법 절대 안 났네. 합치면 얼마? 120. 몇 과목이죠? 2과목이죠. 60. 이게 합격 불합격.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2차 갈까요?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중개사법 몇 점? 80 맞아요. 중개사 80 못 맞으면 안 돼. 공시세법 60, 공법 40. 다 고상철 때문이지. 고상철 때문에. 그럼 합치면 얼마? 180. 맞아요? 근데 이거 몇 과목이지? 3과목이지. 그럼 얼마? 60. 이것도 합격이네. 맞아요? 그럼 1차는 누구 때문에 합격하고? 결혼 때문에 합격하고. 2차는 중개사법 때문에 합격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네. 그렇죠? 어쨌든 이런 짓이 산술평균인데 그런 짓을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가중평균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혹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테스트에 한번 응해 보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는 현재 자동차를 감정평가하고 싶어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이제.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는요. 원가법 써야 돼? 거래사례 비교법 써야 돼? 수익하는법 써야 돼? 아니요.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NG. 다시.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는요. 다시 편지 좀 잡고 갑시다. 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어떻게 알았지?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는요. 원가법 써야 돼? 거래사례 비교법 써야 돼? 수익하는법 써야 돼? 세 개 다 써야 돼요? 그러면 적산가격도 나올 테고 비준가액도 나올 테고 수익가액도 나올 건데 이 가격들을 뭐라 그래요?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이상 소리 하지 말고 다시 할게요. 이 가격의 이름들을 뭐라 그래요? 시산가액. 이 자동차를 갖다가 평가해 봤더니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적산가액은 2천 나왔어요. 이 자동차가. 비준가액은 예를 들면 3천 나왔어. 수익가액은 또 1,0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이게 1,000만 원밖에. understand? 근데 어디다 가중치를 많이 때릴까 이번에? 그렇지. 비준가액 가중치를 많이 때리는 거야. 왜냐면 자동차는 일산과자동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라 그랬거든. 여기다 가중치를 제가 한 50% 때려버릴게요. 여기다가 한 30% 때려버리고 여기다가 한 20% 때려버릴게. 때리면 이거 얼마 나오냐면 600. 오케이? 요거는 150. 요거는 200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요걸 다 하니까 보자. 700, 800, 900, 950이 나오겠네. 맞아요? 그럼 이 자동차는 최종 얼마짜리다? 950짜리. 이상한데? 1,500짜리네. 죄송합니다. 쪽팔려. 1,500. 600. 그 다음에 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쪽팔려.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2,000? 2,300이 됩니다. 그럼 이 자동차는 최종적으로 얼마짜리다? 2,300짜리다. 자, 그러면 평가서에 찍히기는 이 자동차는 얼마짜리로 찍히는데? 2,300짜리로 찍히는데, 아까 우리 구했던 2,000, 3,000, 1,000, 이 가액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까? 이걸 무슨 가액? 시산가액. 아직 시산가액은 최종평가액이 아니다. 아니다. 최종평가액이 되기 전에 중간과정이다. 중간과정이란 말은 이 가액 구하는 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럼 이 가격들은 뭐 해야지? 조정해야지 최종 평가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조정할 때는 뭐를 내면 되는데? 평균을 내면 되는데 무슨 평균 하지 말고 단순 평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산술 평균 할게. 산술 평균 하지 말고 무슨 평균 한다? 가중 평균 한다. 산술 평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30배 시험에 나왔었어요. 올해 감정평가로는 좀 쉬웠던 게 뭐냐면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말이 뭐 말인지 알아야 돼.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산술 평균하여 구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OX. 산술 평균하면 안 되고 무슨 평균? 가중 평균. 우리 개론에 산술 평균이라는 말이 뜬다 안 뜬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 물을게. 이제 안 물을 거예요. 나도 지쳤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현재 영업권을 감정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써야 돼? 다 써야 돼. 다 써야 돼. 다시 할게. 다시 하자고? 알았어. 다시 할까요? 네. 오케이. 그럼 바꿔야 되겠네. 다시 바꿀게. 저는요, 과수원을 감정평가하고 싶어요. 다시 해도 되나? 네, 과수원을 감정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가법 써야 돼, 거래사례 비교법 써야 돼, 수익하는법 써야 돼. 어떻게 다 써야 돼요? 어떻게 다 쓰면 적산가격도 나올 거고, 비중가격도 나올 거고, 수익가격도 나올 건데, 이 가격들은 뭐라 그래요? 시산가격. 시산가격은 그 자체가 최종평가액인가요? 최종평가액이 되기 전인가요? 그럼 이 과정이 꼭 필요한가요? 그럼 중간과정이겠네요. 그럼 시산가격들은 뭐 해야지? 조정해야지 최종평가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조정할 때는 이번에는 적산가액과 비준가액과 수익가액 중에서 가수원이니까 어디에? 비준가액에 가중치를 많이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수원은 일산과자동에 걸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에 가중치를 많이 때리고 나머지에 가중치를 적게 때리니까. 그럼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해요? 가중평균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제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까 원가법 쓰는 물건 건건 항상 그랬나요?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일산과자동 그랬나요? 수익하는법 쓰는 물건은 뭐 영업권 같이 고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이 특히 권으로 끊는 애들은 수익하는법 그랬나요? 근데 이거는 주된 방법인가요? 개만 쓰란 얘기인가요? 주된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럼 보통 한 개 물건을 쓸 때는 한 개 법만 써요? 여러 개 법을 다 써요? 다 써요. 그럼 가액들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가액들이 무슨 가액?
시산가액. 통상 몇 개? 3개. 무슨 가액들을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시작.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 이 가액들을 조정해야지만 최종평가액이 되겠네요. 그럼 시산가액은 그 자체가 최종평가액이 아니고 최종평가액이 되기 전에 중간 과정의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들을 조정할 때는 뭐 하는데? 평균 내는데. 평균할 때는 무슨 평균 내지 말고 산수평균하지 말고 가중평균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건건항선 원가법, 때려주기도 원가법.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 써야 돼, 거래사례 비교법 써야 돼, 수익하는법 써야 돼 이렇게 물으면요, 뭐 다 써야 되는데 자꾸 원가법 써야 돼,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닌데 다 써야 되는데 그럼 아니야, 네가 어제 네가 어제 뭐 저기 원가법 써야 된다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소개드린 건 주된 방법이에요. 걔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상가격들을 통상 2가지 이상은 구해요. 그래서 가중평균에서 최종평가액을 도출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교재 좀 보겠습니다. 교재 보니까 533쪽에 지금 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지금 외우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용성의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입 방식. 이걸 가지고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것을 방법이라 그래요. 몇 개 방법이 나와요? 7개. 시작.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서법. 이 중에서 가액 구하는 것만 4개 따로 뽑으세요. 시작.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만 3개. 시작.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서법. 가운데 손가락 까딱까딱. 임대료 구하는 주된 방법은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렇게 해서 구하여진 시산가액의 이름들을 얘기해 주세요. 시작.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수익가액, 수익임료. 되셨어요? 예. 그리고 한 장을 딱 넘겨보시면 표가 한 번 더 나와요. 심화에서 3방식의 비교표 있습니까? 거기도 별표 하나 때려두시고요. 다른 건 됐고요. 자, 제목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산가액이 있고 시산임대료 있고 적용 대상 있습니까? 적용 대상을 한번 볼 겁니다. 적용 대상 앞에다가 별표. 자, 적용 대상 앞에 별표 때렸습니까? 예.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쓰는, 이제는 말 똑바로 해야지, 이제. 원가법을 주된 방법으로 쓰는 물건 4개. 시작. 건건항선. 이해하셨어요? 예. 거래사례 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쓰는 물건 5개. 시작. 일산과자동, 일산과자동. 수익환원법을 쓰는, 주된 방법으로 쓰는 건 영업권 있고요. 공정재단 있고, 광업재단 있고, 그렇습니다. 됐나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3번에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럼 별표는 치지 말고 이렇게 체크 표시만 한번 하세요. 시산가액의 조정. 시산가액의 조정이 별표 말고 체크 표시 했습니까? 얘는 왜 별표급은 아니냐면 올해 시험에 떴어. 쉬운 건데 이거. 그래서 내년 시험에 안 뜰 가능성이 좀 많아. 그래서 우리 가로 1번에 의 찾았습니까? 자,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 읽어볼게요. 시산가액은 시작, 적산가액, 비준가액, 수익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아직 최종평가액으로 확정되기 전에 무슨 가격? 중간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가로 2번에 가니까 내용 나옵니까? 그럼 이 시상가격들을 최종 평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또 진한 것만. 가로 3번입니다. 조정할 때는 많을 것이 아니고 산수 평균할 것이 아니고 주된 방식과 부수 방식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무슨 평균하여? 가중 평균하여 최종 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예. 한 장 넘기셔서. 한 장 넘기셔서는 안 되겠네. 2장 넘기셔서. 2장 넘기셔서 제2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죄송한데 기출회차가 한번 빠졌어요. 26회, 27회, 28회 보입니까? 옆에다가 29회, 30회라고 좀 적어줍니다. 29회, 30회. 29회, 30회 때도 나왔는데 거기 좀 빠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28회 옆에 29회, 30회. 요거는 뭐 중요 부분의 오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29회, 30회가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오타가 중요 부분의 오타는 아니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보충학습에 가시니까 감정평가의 규칙이 나올 겁니다. 여기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